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로 갑니다. 챕터 2로 가서 실효 채취 계획 및 보정 부분입니다. 실효 채취 계획 및 보정 이 단원입니다. 이 단원. 자, 실효 채취 계획 부분이에요. 먼저 뭐냐면 이 강의를 통상 뭐냐면 이제 학원 버전, 학원에서 하는 버전으로 일단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뭐 소위 이야기는 뭐 집게 강의라고 그러죠. 그걸 먼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실효 채취 계획 부분을 요 다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금지관 같으면 금지관 따로, 그 다음에 유사노출 그룹 선정 같으면 그거 선정하는 거 따로, 입자상 물질 실효 채취 같으면 그것도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된 PPT 자료 요거 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교재로 먼저 뭐냐면 주요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PPT를 통해서 다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교재에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교차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실효 채취 계획 부분입니다. 계획 부분 여기 보시면 작업 환경 측정 관련 규정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뭐 예비 조사를 한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야지 된다, 뭐 개인 실효 채취법을 우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실효 채취 방법으로 우선하는 거예요. 그 개인 실효 채취라는 것은 요 호흡기 방구, 그러니까 한 뼘 반 30cm 범위 이내에 채취하는 걸 개인 실효 채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 그러니까 개인 실효 채취 방법이 곤란할 경우는 여기 지역 실효 채취입니다. 지역 실효 채취라는 것은 그냥 실내에 적당한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작업장 내에 적당한 부분에 그냥 호흡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1.5m 높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뭐냐면 이 키의 기준을 체중은 70kg, 그 다음에 이제 키는 175를 기준을 합니다. 보통 기준을 할 때. 그래서 호흡기 높이 같으면 150m예요. 150cm예요. 예? 그 다음에 앉아서 그러면 작업하는 사람 있지 않냐? 있죠. 그럼 그거는 뭐냐? 앉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90cm, 내지는 50에서 90. 그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할 때 50에서 90. 그 다음에 서서 하게 되면 150.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효 채취하는 위치가 호흡기하고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양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액체 채취 방법, 고체 채취 방법 뭐 쭉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에 요 부분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반경 30cm 방구에서 측정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 여기 이제 개인 실효 채취, 개인 실효 채취기는 내 개인 호흡기 중심으로 호흡기 중심으로 방구 30 반지름이에요. 30cm 이내, 그래 한 뼘 반 범위 내에 이 둘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지역 실효 채취라는 것은 이것도 뭐냐면 호흡기 높이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을 벽 같은 거나 아니면 삼각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측정하는, 실효를 채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작업 장소라는 것은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그러니까 작업장 내지는 공정입니다. 그 전부 다가 아니고, 그럼 뭐냐, 용접하는 뭐 공정이 있다 그러면 용접하는 공정, 연마하는 공정이 있다 그러면 연마하는 공정, 따로따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 네 가지 있죠. 체크 딱 해두는 겁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는 쓰라고 나옵니다. 그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반드시 잘 정리해두고,
여기에 이제 기초자료 확보, 뭐, 그 다음 진단을 위한 것, 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단. 왜? 측정해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고, 여기에 근본적인 목표. 그러면 작업 환경 측정에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목표는 뭐지? 이거죠. 건강보호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간접적인 파악. 그러니까 위해성의 정도. 아니면 오염물질,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유해성을 갖는 물질에, 이게 뭐냐면 그 간접적인 파악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게 목표는 간접적으로 어느 만큼 유해를 주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이라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작업환경 측정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뭐냐면 이제 순서, 이런 걸 이제, 알아둬야 돼요. 계획의 순서. 요 계획의 순서 같은 경우는, 실기에 가면 별도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공부할 때는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획 측정 순서. 이걸 보게 되면 순서는 우선 뭐냐, 예비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먼저 있어요. 예비조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를 할 때 전략 수립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론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작업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개인 시료 채취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다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전략적이다. 이거는 유사 노출 그룹을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을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장비를 구비를 했죠. 그러면 이제 측정 그러니까 준비를 합니다. 유량 보정을 먼저 하고, 이거 한 후에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취한 후에도 유량 보정을 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유량 보정을 시료 채취 전후에 뭐냐면 여기 후에 각각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왜 뒤에서는 왜 하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했던 왜 그렇습니까? 먼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저항이 증가되는 거니까 이동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유속이 달라지고 유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냐면 아무 공부와 바탕 먼지가 하나도 묻지 않은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뭐냐면 시료를 채취 시작하니까 이때는 유량이 뭐냐면 높지만 먼지를 뭐냐면 6시간이나 뭐 이렇게 연속 채취를 했다. 간헐적으로 하더라도 자주는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유량이 달라지겠죠. 저항이 커지니까. 그래서 전후에 반드시 그것을 이제 유량 보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까지는 채취가 끝난 거예요. 네, 채취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가져가서 분석을 했어요. 그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TLV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노출 기준하고 뭐냐면 이것이 어느 만큼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 지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위에도 이걸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관리를 대책을 해야 될 거면 대책이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위에도가 높은 순서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래 해보니까 뭐냐면 위해성이 어느 것이 가장 높더라 하게 되면 위에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뭐가 됩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내가 대충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학원 버전이라고 그랬죠. 인강 내지는 학원 버전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예비조사의 목적. 이거 보면 이제 요거 보시면 조사 목적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요거 시험 잘 나오고, 요것도 뭐냐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뭐냐면 유사 노출 그룹, 이걸 뭐냐면 한다는데 아주 뭐냐면 중요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조사를 했을 때 여기 세 가지 항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이라는 것은 꼭 그러니까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하나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 것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사 노출 그룹,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짝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2단원 이하로 아주 요게 뭐냐면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 여기 3개 붙여놓고,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뭐냐면 잘 읽어보고 정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뭐냐면 해야지만 되는 게 이게 유사 노출 그룹이에요. 그냥 정독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실효 채취수를 경제적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원인을 추정하는 데 있다는 것, 이걸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농도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설정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설정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죠. 그래서 관찰, 표본, 혼합, 요거 세 가지. 아닌 건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가지 체크 딱 하고 여러분들이 봐두는 거예요. 중요 표시하십시오. 넘어가요. 자, 표본 접근 방법하고 여기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저는 방법만 세 가지를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시료 채취, 개인 시료 채취입니다. 요거 개인 시료 채취. 자, 여기 이제 요거 반경 30cm,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지역 시료 채취라는 것은 호흡기 높이에다가, 이건 적당한 높이에다가 150이라고 그랬죠. 아니면 90, 뭐 그 정도 높이에서 일단 뭐냐면 이거는 고정이고, 이거는 사람한테 뭐냐면 부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착하는 형태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용접 같은 거 할 때 용접 이 방호 이걸 쓰죠. 그죠? 보안경을 씁니다. 그럼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30cm보다 훨씬 가깝겠죠. 그렇죠? 그 이게 뭐냐면 보안경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뭐냐면 시료 채취 위치가 바로 있으니까 거의 뭐냐면 몸에 부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헬멧이나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뭐냐면 측정을 하는 거 바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를 썼을 때는 그 내부에서 측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30c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 측정 방법, 측정 시간, 측정 횟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6시간. 이거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6시간. 등 간격으로 해도 뭐냐면 6시간이 6시간입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6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고, 단기간 노출 기준 STL을 하게 되면, 요거 단기간을 하게 되면 시간 가중입니다. 이거 시간 가중 평균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8시간 아니야?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이라는 8시간이야. 그렇죠? 우리가 농도가 적용하는 게 8시간이야. 근데 뭐가 됩니까? 점심시간 1시간에 있죠? 1시간 빼고 그러면 이제 7시간이지. 거기다가 뭐 아니 휴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휴식 시간, 그러니까 이거 뭐 4번, 10분간 뭐냐면 4번을 쉬었다, 아니면 15분간 4번 쉬었다 하더라도 이게 딱 그러니까 6시간 나와요. 이걸 빼면 8시간 마이너스 점심시간, 휴식시간, 이거 빼면 6시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해하면 이거는 금방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노출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5분.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기준 적용할 때 했죠. 그 다음 최고 노출 기준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 측정한다. 저거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성 물질입니다. 입자 성면 농도 계수 방법.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규산염 광물성 분진, 요거는 X선. 그거 여기 지금 체크 다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지 되는 것은
고딕체로 뭐냐면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 휴움, 이걸 보게 되면 중량 분석, 그 다음 원자권 강도계, 유도결합 플라즈마, 우리 배웠던 거, 그런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성분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휴움 자체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 농도를 구한다는 것은 중량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질량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얼마지? 이걸 알았어요. 그 휴움 자체가 뭐냐면 농도가 얼마라는 걸 알았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냥 먼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서 농도가 얼마냐? 이 1세제곱미터 작업장 내에 먼지로서 뭐냐, 먼지. 고체 입자라서 뭐냐면 그 함량이 얼마인가. 이걸 보는 게 중량 분석이에요. 근데 거기 성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떤 금속 성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접 휴움은 주로 중금속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권 강도계나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 가지고, 그러니까 분석계를 가지고 어떤 성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성 물질 VOC 대상입니다. 자, 다음 이제 호흡성 분진입니다. 호흡기로 호흡성 분진 같은 경우는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 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여과 채취방, 이거 여과 채취입니다. 이것도 여과 채취, 다 여과 채취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성 분진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크기가 4마이크로미터 미만이죠, 그죠? 이것이 호흡성 분진입니다. 흡입성 분진은 뭐가 됩니까? 0에서 100마이크로미터예요. 네, 이거는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뭐가 됩니까? 주로 미세한 그러니까 입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관성 충돌 방식을 이용합니다. 가스켓 임팩트 측정 장치입니다. 이건 다단 분립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다단 분리를 해요. 그래서 입자 크기별로 이렇게 이제 여러 단, 보통 뭐냐면 2단에서 6단까지도 갑니다. 이게 다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이 범위는 주로 뭐냐면 그 사이클론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론을 클론을 써가지고, 이 사이클론을 써가지고 주로 이제 전체적인 먼지량, 그러니까 0에서 100이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이 나일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나일론식에 뭐냐면 나일론 사이클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관성 충돌 방식, 이거는 사이클론 방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요. 가스성 물질 시료 채취 방법, 분석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원자광 분석법,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여기는 뭐냐면 원자광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 이거는 뭐냐면 고시에서 만약에 나왔다 해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성 물질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을 주로 이제, 아니면 흑광 강도, 그렇죠? 분광 강도법, 그걸로 이제 측정하고,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관 갑니다. 금지관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금지관은 뭐냐면 여기에 표시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주 중요하다. 이것도 뭐냐면 별 3개 달아놓고 뭐냐면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특히 뭐냐면 이제 얘의 뭐냐면 사용처, 여기 보시면 예비조사가 목적인 거, 그쵸? 그 다음에 금지관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거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특히 어디냐면 밀폐된 공간입니다. 왜? 그러니까 뭐냐면 하수구 같은데 왜 그러니까 작업자가 들어가죠. 그럴 때는 공기가 뭐냐면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황화수소 같은 것이 이어가지고 질식이 잘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이 금지관 같은 것이 이제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예비조사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련 규정입니다, 이게. 관련 규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금지관 자체는 뭐 간이 측정하는 방법이지 이거는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은 그런 측정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좀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기 형태니까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료 채취해서 뭐냐면 이
반응관을 금방 읽으면 그게 농도가 쭉 표시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입에 대고 더더더더더더더 이게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뭐냐면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뭐냐면 정밀도가 높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조사일 때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 좀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2년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 검지관으로 해보고 허용기준 미만, 허용기준 미만 이렇게 계속해서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2년에 1회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검지관이 아니라 직접 뭐냐면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지관 방식으로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 노출 기준 이하로 나타낼 때까지는 검지관 방식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관련 규정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규정이라고 그러죠. 관련 규정. 그러니까 고시에 나오는 뭐 고시 내지는 법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검지관에 2회 이상 반복 측정해서 평균한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다는 거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은 고딕체로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검지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죠. 요 검지관입니다. 요게 주사기 이렇게 이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당겨가지고 여기에 용량, 이 용량 펌프형입니다. 용량만큼 공기가 이제 빨려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게 반응관이에요. 반응관에서 공기가 쭉 빨려 들어가서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죠. 거기에 농도가 나옵니다. 작게는 뭐냐면 뭐 2.5 ppm부터 많게는 뭐냐면 그 이 퍼센트 단위까지 이렇게 퍼센트 같으면 1%는 10,000 ppm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뭐냐면 낮은 농도에서는 이거 사실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여기 밑에는 보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크다는 것, 민감도가 낮다는 것, 특이도가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질에 대해서 이제 사전 동정. 사전에 가서 뭐냐면 여기에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지 돼요. 그럼 무작정 뭐냐면 한 보따리 검지관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검지관은 하나당 1개 쓰는 거예요. 대상 한 물질, 만약에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는 반응관 하나를 그 포름알데히드 하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다른 뭐냐면 암모니아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이거 빼고 다시 암모니아를 반응관을 거기다 꽂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뭐냐면 반응관이 같이 뭐냐면 이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색상 변화로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요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요게 양쪽 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부러뜨려 가지고 뭐냐면 주사기에 꼭 끼워 가지고 여러분들 소 매각경 주사 놨는 게 주사 놓을 때 보게 되면 주사기가 크죠. 뭐 한 입다만 합니다 이게. 그런 주사기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용량은 한 50cc, 50ml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여기다 끼워 가지고 이제 주사기를 쭉 잡아당기면 여기에 공기가 슉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유리손 같은 게 충전돼 있고 여기 이제 반응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단점. 요거는 재현성이 높고, 재현성이 높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다시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끼워서 바로 뭐냐면, 측정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을 이제 재현성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신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뢰성하고 재현성하고 의미는 다릅니다. 정밀도하고도 다릅니다. 그 재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재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문가도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굳이 뭐냐면 전문가라야지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고열 측정입니다. 단위는 뭐가 됩니까? 습구, 흡구, 온도 지수, WBGT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약자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습구, 흡구, 온도 지수라는 것은 이게 온도에 대한 지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냐면 이거는 뭐 그냥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 뭐냐면 그렇게 한번 봐두는 게 좋겠어요. 그 여기 보면 BWGT가 웨트 블루 글로브 템퍼리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자의 그러니까
머리끈을 따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열원에 가까운 위치 고정해서 측정하고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이거는 1시간 간격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채취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뭐가 되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냐, 앉아서 쪼그리서 했을 때는 50, 그 다음 서서 하게 되면 150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 위치가 이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구분에 의한 측정 기기 측정 시간입니다. 습구 온도하고 흡구 온도가 요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측정 시간하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지금 요게 제가 이제 개정된 것은 여기 보니까 국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이것이 삭제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국법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개정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개정된 그러니까 고시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측정 시간 이런 게 예전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연도 기출문제 풀 때 참고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공식 하나, 둘. 이건 실기에서도 엄청 뭐냐면 자주 시험에 나오는 단골입니다. 근데 저거 뭐 이론 시험 치는 거나 실기 시험 치는 거나 똑같아요.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예. 산업기사나 기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측정에 사용되는 거 돼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초 미만을 유지하고 연소금을 지시계, 뭐 이렇게 동등 이상의 성능에 갖는 기계로 측정할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첨간 보정 회로는 A 특성으로 한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A 특성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에 맞춘다는 거예요. 귀. 사람이 귀로 뭐냐면 듣고 느끼는 그 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계, 그러니까 측정하는 기계를, 그래서 첨간 보정 회로를 A 특성에 맞춘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은 느린 상태, 소음기 지침은 느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빠른 물을 하게 되면 후딱후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심해가지고 판독이 곤란하죠. 그래서 느린 상태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크라이테리오, 그 다음에 90dB이고,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5dB이고, 스레시 홀드가 80dB, 이렇게 요 숫자가 나와요. 크라이테리오는 얼마로 하느냐?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얼마로 하느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면, 노출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소음 노출 기준 얼마죠? 85dB. 그렇죠? 그래 85dB이 뭐냐면 일단 되는데 강렬한 소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90dB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어가 뭐냐면 9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출 기준이 85dB 8시간. 그럼 이 85dB이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소음 노출 기준 보게 되면 5dB씩 달라지죠. 그게 뭐냐면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교환율이에요. 5dB씩 달라진다는 거. 우리나라는 5dB씩 달라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3dB씩 달라져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dB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 느끼는 거는 뭐지? 이거죠. 85dB이 뭐가 되면 허용 기준이니까 뭐 5를 빼면 뭐가 되면 80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레시홀드가 80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뭐냐면 소음 측정기에다 직접 꽂아가지고 이걸 뭐냐면 보정을 할 때 그걸 맞춰가지고 측정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소음이 1초 이상 간격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의 소음인 경우는 지금 노출되면 안 되는 기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허용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충격 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충격 소음에 120dB 같으면 앞에 뭐냐 우리가 이제 외울 때 뭐 총소리 뭐 이렇게 했죠. 충격 소음, 총소리. 이게 소리니까 솔이 그러니까 총소리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 측정 위치입니다. 요것도 역시 뭐냐면 30cm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측정 시간, 중요 표시하십시오. 요거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과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6시간은 똑같죠? 6시간은 같은데, 소음은 뭐냐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연속적일 때는. 연속적일 때. 이게 뭐냐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측정치가 변동이 없는 연속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뭐 모터 소리가 그런 게 되겠죠. 공장에서 나오는 뭐 모터 소리 윙, 그다음 뭐냐면 우리 에어컨 틀면 뭐 에어컨 윙 바람 소리 이런 건 어디 연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일 때,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간헐적이죠. 연속적일 때는 4회, 간헐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4회입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예상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 단원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상 문제로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예상 문제 밑에 유사 문제가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 문제 밑에 많이 달려있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 팁을 드리면 3회 이상 됐다는 문제, 그것만 중점적으로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연도를 다 부착해 놨기 때문에 전부 다 연도가 붙어 있죠. 반드시 뭐냐면 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조언도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혼자서도 80점 이상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장단코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는 학원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학원에서 빠르게 타이트하게 강의 나갈 때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이제 정리가 된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이성훈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이성훈 스타일로. 그래 이거는 이제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PPT 강의를 한번 또 들어보시고 재정리를 하시도록. 감사합니다.